호주,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들로 유명한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요? 물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덮치는 거대한 악어, 극도로 독한 타이판 뱀, 아니면 살인적인 거미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대륙을 뼛속까지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진짜 위협은 송곳니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19세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실수의 유산이지만 지금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생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기며 어떤 포식자보다도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침입자 군단입니다. 그것들은 사막 한가운데 남아있던 마지막 푸른 오아시스들을 죽음의 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잔혹한 전쟁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당나귀와의 전쟁입니다. 호주가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800년대 중반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호주 내륙 아웃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거대한 불가마와도 같았습니다. 기온은 자주 섭씨 40도를 넘었고 민물은 금처럼 귀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초기 정착민들은 말과 소를 이용해 이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말은 사막 속의 공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 연약했고 쉽게 열사병에 걸렸으며 질 좋은 신선한 풀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는 더 강했지만 움직임이 느렸고 생존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유럽인들에게 익숙했던 운송수단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1820년대부터 당나귀가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곧 자신들이 그 시대의 완벽한 픽업 트럭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값이 싸고 끈질기고 놀라울 만큼 버텼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한 마리는 자기 몸무게의 약 30%에 해당하는 짐을 등에 지고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도 거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린 풀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소와 말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가시 돋고 메마른 관목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광부들과 목장주들에게 당나귀는 구세주였습니다. 그것들은 광석을 실은 수레를 끌고 물을 운반했으며 현대 호주의 기반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세주가 사실은 시한폭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20세기 초에 찾아왔습니다.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트럭과 철도가 가장 외딴 지역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당나귀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자산이던 당나귀들은 순식간에 비용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목장주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쏴 죽이거나 풀어 주거나. 동정심 때문이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는 귀찮음 때문이기도 해서 그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을 열고 수천 마리의 당나귀를 끝없는 사막으로 풀어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곳이라면 어차피 곧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생태적 실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나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호주 사막이 자신들을 위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대형 포식자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체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당나귀는 멀쩡히 살아남았는데 소와 말은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 비밀은 당나귀의 놀라운 생물학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아프리카의 사막 지대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 몸은 완벽한 물 저장통과도 같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몸속 수분의 약 10%를 잃으면 위급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몸속 수분의 30%까지 잃고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복 능력도 거의 초인적입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당나귀는 단 몇 분 만에 20에서 30리터의 물을 마시며 잃어버린 수분을 거의 전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의 신장은 극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해 배설물 속 수분까지 다시 흡수하며 환경 속으로 단 한 방울의 물도 헛되이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매우 가리지 않습니다.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풀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먹보라면 당나귀는 모든 것을 갈아 넣는 분쇄기와도 같습니다. 당나귀의 소화기관은 다른 동물들이 외면하는 메마르고 질기며 가시투성이인
영양가 낮은 식물까지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무 껍질을 갉아먹고 뿌리를 먹고 심지어 골판지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대사 능력 덕분에 당나귀는 대부분의 발굽동물들이 굶어 죽을 조건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능력 덕분에 당나귀는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 개체수가 폭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환경에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인 아프리카에서 당나귀는 사자, 표범, 하이에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막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위협은 야생개 딩고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딩고는 주로 새끼 당나귀나 병든 개체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체 당나귀에게 딩고는 진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나귀는 말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리에 서서 싸우며 치명적인 뒷발차기와 강한 이빨로 적을 쫓아냅니다. 개체수를 통제할 존재가 없고 사망률은 낮으며 당나귀 기준으로는 먹이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체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수천 마리에서 시작된 당나귀들은 이제 수백만 마리라는 숫자로 이야기될 정도가 되었고 아웃백을 자신들만의 영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당나귀가 왜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려면 땅을 내려다봐야 합니다. 호주의 생태계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해거루나 왈라비 같은 이곳의 토착 동물들은 모두 유대류에 속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발바닥에 부드러운 살패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그것들은 땅 위를 가볍게 스치듯 지나가며 거의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나귀는 발굽 동물입니다. 그들의 다리는 단단한 망치와도 같습니다. 평균 몸무게가 약 250kg에 달하는 당나귀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든 압력을 아주 작은 발굽 면적에 집중시킵니다. 이 숫자를 수천 마리의 무리로 곱해보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로드롤러 군단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단단한 발굽이 사막 토양에 남기는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것들은 토양 압축 현상을 일으켜 땅을 계속 밟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드물게 비가 내릴 때 빗물은 식물의 뿌리를 먹이기 위해 땅 속으로 스며드는 대신 딱딱해진 표면 위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재앙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침식입니다. 거세게 흐르는 물이 원래부터 얇고 연약했던 비옥한 표토를 쓸어가고 그 자리에 드러난 자갈과 돌만 남겨 식물이 다시 자랄 수 없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공적인 가뭄입니다. 비가 와도 물이 아래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계속 메마른 상태로 남습니다. 그 땅은 점점 진짜 죽은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아웃백에서 물웅덩이는 신성한 장소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혈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을 점령합니다. 야생 당나귀 무리가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그곳에 몇 시간씩 모여 있습니다. 당나귀는 매우 공격적이고 영역성이 강합니다. 캥거루나 에뮤처럼 겁이 많은 토착 동물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물 바로 옆에서조차 밀려나 목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당나귀가 물을 오염시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물가를 밟아 물을 흐리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 소변을 봅니다. 세균 농도는 급격히 올라가고 맑던 오아시스는 독성 진흙탕으로 변해 그 물을 마시는 어떤 생물에게도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식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당나귀는 잡식성에 가깝게 먹고 땅에 아주 바짝 붙어 뜯어먹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고유 식물들 중 상당수가 당나귀가 어린 식물을 씨앗을 맺기도 전에 먹어치우면서 지역적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태학자들은 이 현상을 생물학적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보면 그 땅은 여전히 야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물 다양성이 지워지고 모래먼지와 당나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호주 정부는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냥꾼들을 걸어서 보내거나 지프를 몰고 사막에 들어가 당나귀를 쏘게 하는 방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호주 대륙은 너무 넓고 지형은 너무 험했으며 당나귀는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것들은 총소리를 들으면 바위 협곡이나 숲속으로 숨어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세워 막는 방법도 실패했습니다. 당나귀는 울타리를 부수거나 그냥 돌아서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없애는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근육의 힘이 아니라 행동 심리학에 의존하는 더 영리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행동 생태학자들은 당나귀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습니다. 당나귀는 사회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야생 당나귀 한 마리는 고독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생존 본능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료를 찾아가도록 몰아붙입니다. 그것은 다른 당나귀 무리를 찾아 합류하기 전까지 제대로 먹지도 편히 잠들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유다 작전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 속 배신자 유다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 과정은 잔혹하면서도 소름 끼칠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관리팀은 암컷 당나귀 한 마리를 포획합니다. 보통 암컷을 고르는 이유는 무리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목에 무선신호 발신기나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당나귀라고 불리는 이 당나귀를 다시 야생으로 풀어놓습니다. 예상대로 유다 당나귀는 곧바로 동료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뛰어난 방향 감각 덕분에 그것은 인간이 맨눈으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사막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야생 당나귀 무리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위치 신호가 유다 당나귀가 멈춰서서 새로운 무리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헬리콥터가 이륙합니다. 공중의 사수들은 그 무리 전체를 제거합니다. 단 유다 당나귀만은 제외됩니다. 유다 당나귀는 다시 혼자 남겨지고 공포와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지할 새 무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유다 당나귀 한 마리는 평생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마리, 심지어 수천 마리의 동족을 인간에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얼굴을 한 죽음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kimberley 지역에서 유다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수십만 마리의 당나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당나귀 무리가 아무리 깊이 숨어 있어도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동료의 본능을 바로 그 동물에게 맞서 사용한 첨단 생물학적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우리가 당나귀를 완전한 악역이라고 생각하려는 순간 자연은 믿기 어려운 반전을 던졌습니다. 최근 kimberley 지역과 소노란 사막의 생태학자들은 이 동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건기 동안 지표면의 물이 거의 모두 증발해버리면 당나귀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튼튼한 발굽을 이용해 마른 강바닥을 일해서 2m 깊이까지 파 내려가고 마침내 지하수가 스며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런 물구덩이는 당나귀 우물이라고 불립니다. 놀라운 점은 당나귀가 그 물을 자기들만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물을 마시고 떠난 뒤에는 새, 왈라비, 도마뱀, 심지어 벌까지 수많은 토착 동물들이 몰려와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을 이용합니다. 그 순간 당나귀는 아프리카의 코끼리처럼 생태계 엔지니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치열한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뭄 속에서 다른 생물들이 살아남도록 뜻하지 않게 돕고 있는 한 종을 완전히 제거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우물이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침식된 땅과 파괴된 식생을 보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나귀 제거 작전은 사막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론의 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맴도는 헬리콥터와 황야 한가운데 울려 퍼지는 총성의 모습은 동물권 단체와 도시 대중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랗고 순한 눈을 가진 당나귀, 만화 영화나 종교 이야기와 연결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동물들이 대량으로 사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압박은 호주 정부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잔인한 도살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사수들 역시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일, 특히
번식을 막기 위해 새끼 당나귀까지 쏴야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태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여론을 달래고 더 인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면역 피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백신을 이용해 암컷 당나귀를 죽이지 않고도 여러 해 동안 불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악몽 같은 물류 문제입니다. 주사를 놓으려면 당나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직접 접근해야 합니다. 유럽 전체에 맞먹을 만큼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500만 마리의 당나귀를 어떻게 잡아서 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자동주사 바늘을 발사하는 드론 같은 현대 기술이 시험되고 있지만 현재 비용은 여전히 몇 달러짜리 총알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총성이 아마 호주를 지키는 전쟁의 주된 소리로 남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주의로 이 문제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필요악이라 불리는 잔혹함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호주의 당나귀 이야기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해로운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부주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당나귀를 이 땅으로 데려왔고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할 때는 그들의 끈질긴 힘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편리한 새로운 기술을 찾자 차갑게 버렸습니다. 당나귀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것은 자연이 그들에게 준 본능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것들이 그 일을 잘못된 장소와 잘못된 시간에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성공은 이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는 사형 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웃백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침입종 문제에 대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토끼에서 사탕수수 두꺼비, 그리고 야생 당나귀에 이르기까지 호주는 이 뼈아픈 교훈을 배우기 위해 수십억 달러와 되돌릴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연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버리면 다시 완전히 닫을 수는 없습니다. 총탄이든 헬리콥터든 정교한 유다 목걸이든 인간은 자신이 만든 실수를 고치기 위해 영원히 뒤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은 어쩌면 결코 진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 작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물의 동료애를 이용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천재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 지나치게 잔인한 행동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과학을 탐험하는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